네,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입이랑 등업 신청해 주세요. 카페 주소 체크해 주세요. 질문 방식은 제가 2회차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잖아요. 이제 일기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좀 더 설명드리고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기 들으셨죠? 연기. 일기 듣고 나면 2기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2기. 2기, 3기에 뭐 하시는지는 아세요? 2, 3기 때 모의고사 보시죠. 이제 모의고사를 3기 때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3기 때는 100% 실전 모의고사예요. 100%. 2기 때는 50% 실전 모의고사예요. 50%. 우리 인사노무관리 시험 유형 어떻게 나오시는지는 알죠?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알죠? 1분 1문 50점, 2문 25점, 3문 25점, 총 100점. 몇 분 동안 풀어야 되죠? 100분. 그래서 이 100분짜리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제 3기 때 보고요. 2기 때는 50점으로 볼 거예요. 이제 50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1번 유형이 되는 거겠죠. 1번 유형.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2기 때 오셔서 답안지를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기 때 무얼 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일단은 우리가 답안지를 쓰려면 기초 단위가 문장입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써야 돼요, 문장. 일단 문장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이 목차. 목차를 구성하죠. 목차 구성.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근데 이게 문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난이도가 쉬운 거. 다 들어보셨나요? 단문형. 단문형 문제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제 단문형 문제가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제 그거는 사례형이라고 해요. 사례형.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응용형 문제라고 합니다. 요새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개방형 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개방형. 구체적인 유형은 제가 글쓰기 특강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사 노무관리 시험의 유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단문형, 사례형, 응용형, 개방형.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일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써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문형 위주로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단문형을 대비해 오시면 됩니다. 25점 봐요. 25점. 이렇게 이거 25점. 단문형 25점. 요거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단문형 25점. 그래서 복습형으로 볼 거예요. 복습형. 이제 오늘 배운 것 내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복습을 잘 해주세요. 복습을 최대한 오픈북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2기 때 오셔가지고 50분 동안 5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글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1기 때는 25점 가지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특히 그리고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기출 1회부터 쭉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답안지 현출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OT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평일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총 11번 진행될 예정이고 3월 2일 강의 없습니다. 이제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3월 2일 강의 없어요. 오늘은 바로 수업 들어가고요. 내일부터는 25점 모의고사 치를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오시면 25점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세요. 25점 모의고사. 그리고 5분 쉬고 7시부터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0점 모의고사도 한번 볼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공지는 이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10회차 요때 드릴게요. 그리고 이슈 특강 무료 제공되거든요. 1기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수업 다 듣고 이슈 특강은 따로 특강으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강의 계획서도 한번 다들 보세요. 강의 계획서도. 수업은 서브로 나갈 거예요. 근데 기본서랑 큰 차이 없으니까 기본서 지참해도 무방하시고요. 서브 가지고 뭐 하냐? 이거 할 거예요. 키워드 요약하고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왜 표시할까요? 키워드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키워드 가지고 문장을 만들 거다. 저 책 잘 썼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에 있는 키워드 가지고 암기를 하셔서 문장으로 현출해 주시면 돼요.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답안지 연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장도 잘 써야 돼요. 이제 문장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썼어요, 교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 있는 대로 쓰면 고득점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 요거 키워드를 체크하셔야 돼요. 문장을 잘 써야 돼요, 문장을.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도 설명드릴 건데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주장만 하시거든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서술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논리? 논리라고 하는 거는 나의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주장을 가지고 근거. 근데 여러분들이 주장만 써요. 그런데 이제 근거를 잘 써야 돼요. 근거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서브노트에서 최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근거를 어떻게 쓸 건지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근거. 내가 주장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현출할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답안지는 주장과 근거예요. 주장과 근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주장만 쓰세요. 그럼 못 쓴 답안이거든요. 근데 근거를 같이 써야 돼요. 이제 근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거에 관련된 내용을 서브노트나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체크하는 게 좋아요. 많이 알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답안지를 어떻게 현출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노트 가지고 기본 이론을 할 때는 문장으로 어떻게 서술할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저 부분은 저렇게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답안지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기출 문제 보시면 기출 문제가 아니라 노무사 기출 프린트 한번 볼까요? 노무사 기출이에요. 이제 노무사 기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 기출을 보고 답안지를 어떻게 쓸지 저랑 같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보고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지를 구성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힘을 빼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가지고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의도를 파악하자.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제출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모의고사 꼭 보자. 꼭 보세요. 꼭.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참석해서 이거 모의고사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연습이거든요. 글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오픈북 해도 돼요. 대신 오픈북 하면 오픈북이라고 써주세요. 오픈북은 써주셔야 제가 감안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 만약에 하시면 써주세요. 오픈북 그 표기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11회 만에 끝내야 돼서 오늘은 그냥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각자 보시고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서브노트 기준으로 4페이지. 인사관리의 개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뭐예요, 여러분? 연기 배웠으니까 알아야죠. 인사관리 뭐예요? 직원 관리하는 거예요, 직원 관리. 인사관리는 직원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쓸 거예요, 답안지? 아니죠. 인적자원과 관리. 이거 두 가지 키워드 체크할게요. 인적자원이 직원이고요. 이 직원에 대한 관리를 배우는 게 인사관리입니다. 내가 정말 쓸 게 없다. 이거라도 쓰세요. 인사관리 개념. 이런 거 이제 다 나름 차별화예요. 인사관리 개념 쓰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개념도 쓰는 것도 나름 차별화 포인트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기본이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하세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인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식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체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 보도록 할게요. 일과 사람이 있다. 이제 이 기업에는 수행되어야 하는 직무가 있고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겠죠.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사관리를 배우는 거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볼 거예요. 여기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서론으로 쓰기 좋은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서론으로 쓰면 좋은 이론들입니다. 왜 다 암기를 해야 되냐? 문제에서 만약에 관리자 관련해가지고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중에 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2, 3 중에 난 1 쓸 거다 손. 네. 있을 거다 손. 2를 쓸 거다 손. 3을 쓸 거다 손. 네, 1을 써야 돼요. 1을 써야 됩니다. 왜죠? 왜죠? 관리자는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쓸 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거 서론? 이거 셋 중에 하나만 다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것만 써야지 이러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서론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은 관리자가 출제되었을 때 쓰면 좋다.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그래서 이제 관리자 나올 때 쓰자. 특히 카츠에 따르면 의사결정은 어떤 계층의 관리자가 수행하는 거죠? 최고 경영층. 그래서 어쨌든 관리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을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사이먼은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인적자원. 그 중에서도 누구? 최고 경영자다.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조직이 생존한다는 논리입니다. 인적자원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이 3M이 뭐였죠? 이 3M. 기업에서 필요한 경영 자원을 의미하는 거죠. 경영 자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있고요. 재무적 자원. 세 번째는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숨은 가치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 이렇게 체크할게요. 사람은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자원은 첫 번째는 인적 자원. 이 인적 자원, 즉 직원들이 모이면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인적 자본은 KSA입니다. KSA. 사회적 자본은 뭐였죠? 관계에서 기인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체크할게요. 네트워크, 상호작용,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상호작용과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 있어야죠.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돈이 있어야 경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적 자원이 돈이고요. 시설과 관련된 물적 자원을 여기 이제 물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 체크, 재무적 자원 체크할게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인적 자원이고요. 인적 자원이 중요한 이유 반이의 자원 기반 이론 이거 기억하시죠? 인적 자원은 수문 가치다. 이제 수문 가치 키워드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인적 자원이 다른 자원과 차별되는 속성이 무엇인가? 동그라미 4개 할게요. 주체 인격, 사이먼이 얘기했죠? 의사결정, 외부와 상호작용. 이렇게 주체 인격 가졌다, 의사결정을 한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인적 자본 개념 말씀드렸고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력 키워드 체크할게요. 경쟁력 키워드. 특히 경쟁력 어디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략이라 쓸게요. 전략. 경쟁력. 개념 체크하시고요. 한 기업이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특히 지식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3M 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밑줄 그을게요. 인적 자원이다. 핵심 전략 자원이 인적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사 인재 전쟁이라는 개념도 체크할게요. 사람을 잘 뽑아야 기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뽑아야 기업이 성공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통한 경쟁 우위 구축. 이제 요거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통한 경쟁력 확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과 꿈에 대한 경쟁 시대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정보사회라는 거예요. 여기다 지식정보사회라고 쓸까요? 지식정보사회다.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 변하고 있다. 좀 이제 읽게 되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네.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자본이 중요했을까요? 재무적 자본이나 이제 유형 자본이 중요한 거겠죠. 물적 자본과 관련된 것들. 그러나 지식 정보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형 자원이죠. 사람은 무형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형 자원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무형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핵심 전략 자원이.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체크할게요. 핵심 전략 자원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그 근거 체크할게요. 이게 근거예요.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키워드는 혁신. 이거 많이 들어봤죠?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생존을 해야 돼요. 기업이 생존을 하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한 것이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따라서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유능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이 키워드는 내부 역량이 돼요. 여러분. 내부 역량.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자원을 획득해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 내부 역량.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요. 반의의 자원 기반 이론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적 자원의 속성이 무엇이냐? 특성이죠. 무한한 부가가치에 있다. 돈을 끝없이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부가가치. 이거가 키워드입니다. 무한한 부가가치. 기업에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속성은 무한한 부가가치에 있다. 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원 기반 이론의 특징으로 이론의 시초 펜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자원의 집합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보유한 내부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보유한 내부 역량이 중요하다. 근데 이 중에서도 반이는 무형자원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자원 중에서도 무형자원, 특히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반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인적 자원은 대표적인 비물질적 자원이다. 여기 이제 밑줄 치실까요? 비물질적? 이게 무형자원이라는 거예요. 무형자원. 무형자원. 무형자원은 역량이에요. 역량. 기업이 가진 내부 역량. 내부 역량이 된다. 이 내부 역량이 중요한 이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독특하며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없네요. 기본서에는 있을 텐데 도식 중에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두 가지 원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아셔야죠.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이비 있었죠. 이비. 자원의 이질성과 비이동성. 이 두 가지를 가져야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죠? 그럼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불이오 특성을 가져야 지속적 경쟁 우위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지속적 경쟁 우위다.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볼게요. 보시면 이제 EB라고 할까요? EB. 두 문자 EB. 오탈자입니다. 이거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자라고 쓰세요. 경쟁자.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자원. 헤테로제네이티. 이거 뭐죠? 헤테로제네이티. 다양성에서 봤잖아요. 뭐예요? 헤테로제네이티. 차이. 기업 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에 차관해서. 차이.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자원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자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화된 자원. 이 헤테로제네이티가 키워드예요. 헤테로제네이티. 경쟁자가 가지지 못하는 자원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자원이다. 차이, 차별 이렇게 쓰세요. 차이, 차별. 암기 안 해도 쓸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헤테로제네이티. 차이, 차별. 얘는 비이동성이래요. 옮길 수 없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옮길 수 없는 속성. 모방하지 못하는 속성을 의미해요. 옮길 수 없는 속성. 쉽게 옮길 수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보유할 때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경쟁력 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브리오가 있는 거예요. 브리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속 가능성의 개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의 세모하시고요. 영구적의 동그라미 할게요. 일시적의 세모, 영구적의 동그라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속성이 아니다.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가치는 돈 벌어다 준다. 수익. 체크. 희소성은 경쟁자는 돈을 못 벌어야 된다. 경쟁자의 렌트 창출을 지속적으로 억제한다. 모방 불가능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 됩니다. 따라할 수 없어야 된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따라해요? 복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따라할 수 없는 자원. 따라할 수 없는 자원.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왜 따라할 수 없냐? 세 가지 속성. 경인사. 경인사라는 세 가지 속성 때문에 모방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는 자원. 경로 의존성은 기업의 역사적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쓸까요? 이게 서브노트 있으신 분들은. 경로 의존성은 역사적 조건입니다. 역사적 조건. 역사적 배경이에요.
사람이 살아온 역사적 배경은 따라할 수 없죠. 기업 특유의 역사적 조건. 인과관계의 모호성은 성과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속성이에요. 성과의 원인 변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HR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다. 인과관계의 속성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적 선후관계. 세 번째는 제3의 오염 변수가 없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사회적 복잡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좀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인맥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업 차원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과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 기업 사이에 또 인맥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사이의 인맥. 이거를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뭐라 그랬다? 둘 이상의 조직 간 관계라고 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활용해서 쓰면 완벽하시겠죠? 둘 이상의 조직 간 관계. 이것까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는 참고로 보시고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 책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조직 간 관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목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살려서 현주를 해주세요. 조직 간 관계. 조직 간이죠. 조직 간 관계. 조직 간 네트워크예요. 조직 간 네트워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사이의 인맥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따라할 수 없으니까 대체 인력을 배치했어요. 같은 스펙의 인력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과를 낼 수 없어야 돼요. 그게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까요? 대체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해야 된다. 이렇게 쓸게요. 대체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해야 된다. 여기까지 배우니까 어때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용 너무 쉬운데? 대체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요거. 경쟁자가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 해당 인적 자원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의 차별성.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풀어서 쉽게 풀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이오 아니면 불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이오 특성을 가진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경영학과 인사관리는 넘어가시고요. 포터의 가치 사슬은 문제 안 나오고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 기업의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 본원적 활동이 되고요. 이 본원적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을 지원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라인은 어디에 있다? 라인은 어떤 일을 수행한다? 요거. 본원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돼요. 라인 부서. 스텝 부서는 요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사부서의 노무사는 스텝 전문가입니다. 스텝. 그래서 라인과 스텝. 이거 중요해요. 라인과 스텝. 라인은 어떤 사람? 본원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스텝은 어떤 사람?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이거 다 답안지 현출 용도예요. 체크해 주셔야 돼요. 라인과 스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주 기능 밑줄 긋고 지원 기능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주 기능은 직접적 기여, 지원 기능은 간접적 기여.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올의 일반 관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페올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상회보회관이라고 이제 나누었죠. 기상제보회관. 기상제보회관.
6가지로 나누었는데 기상제보회관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에 관리활동이 중요하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걸려서 자꾸 말이 꼬이는데, 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심하게는 안 걸렸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네, 관리활동이 중요하다. 관리활동의 개념 밑줄 그을게요. 관리적 차원에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관리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어쨌든 관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관리가 나오면, 관리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적 차원에서 서술하시오. 뭐 관리자 등등등. 관리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관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활동의 개념 써주시고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개조, 지조통. 현대에서는 플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랜. 계획이 플랜. 중간에 3가지가 두. 요거가 두. 플랜. 마지막이 C. 현대에 와서는 플랜 두 C로 불린다라고 연기 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각자 보시고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경영학의 목표도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뭐 인사 기능의 효과라든지 뭐 기대 효과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어요. 경영학의 목표도 답안지에 활용해서 쓰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기대 효과 이렇게 쓰면 돼. 기대 효과로 쓰면 좋아요. 기대 효과로 쓰면 또 좋다. 뭐 HR 기능이나 HR 제도의 기대 효과를 쓰시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 효과? 나 모르겠는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내용 쓰시면 됩니다. 뭐 장점 써도 돼요. 기대 효과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장점 비슷한 말 나온다 하면 그냥 이걸로 쓰세요. 좋은 거 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목표는 2가지가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과 종업원의 욕구와 만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있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죠. 목적이나 목표가 문제에서 나온다 하면 이것도 써도 돼요.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의 목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종업원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경희 교수님 책에서는 이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조직 차원과 인사관리 차원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둘 다 써도 돼요. 여러분. 조직의 차원과 인사관리 차원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아요. 조직이 좀 더 넓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돈을 버는 목적은 총 3가지가 있다. 수익, 유형, 안정. 이거 체크할게요. 수익성, 유연성, 안정성.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유연성, 안정성. 인사 노무 관리 측면에선 2가지죠. 생산성과 경쟁성. 그래서 얘는 투입 대비 산출이었고 얘는 비용 대비 산출 가치를 의미했다. 사회적 목표는 키워드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그래서 조직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이슈 특강 들으셨으면 뭐를 실천하는 거죠? 이해관계자의 만족은? 맞아요. CSR. CSR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CSR이라고 쓸게요. CSR. 사회적 효율성은 종업원과 관련이 된대요. 그럼 뭐와 관련되는 걸까요? 공정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공정성, 만족, 동기부여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목표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서술하면 더 좋을까요? 왜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건가? 기업이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시스템적 관점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윤을 창출해야죠. 그래서 쓸게요.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것도 답안지 현출 문장이에요.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핵심은 경제적 목표는 키워드가 시스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적 관점. 사회적 목표는 여러분 이슈 특강 들었으면 나와야죠. 어떤 관점이죠? 제도적 관점. 제도적 관점. 제도적 관점.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제도적 관점. 제도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고 얘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한 이론도 활용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일기에는. 제도적 관점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여기는 이제 정당성을 획득해야 된다. 이제 정당성이라 쓸게요. 정당성. 정당성을 획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관리의 목표, 여기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었죠. 둘 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상적인 거죠. 여기에 동그라미 할게요.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돈을 버는 목적과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무엇이 가능하다? 쓸게요.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의 내용인데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존재한다. 쓸까요? 상호 보완 관계와 상호 경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보완 관계, 경쟁 관계. 근데 어떤 관점에서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된다? 상호 보완 관계에서 동시에 추구를 해야겠죠.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표 각자 보시고요. 기능 차원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확계평 보유방을 의미하죠. 먼저 여기 인사관리의 다양한 차원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능적 차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리적, 세 번째는 제도적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그래서 먼저 기능적 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확계평 보유방, 인사 기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확보 체크할게요. HR 플래닝 해야죠. HR 플래닝, 수요 공급 예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력의 수와 질을 획득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활동을 확보 관리라고 해요. 쉽게 말해 채용 관리. 채용 관리 똑같은 말이에요. 채용. 그래서 먼저 수요 예측 해야죠. 수요와 공급 예측. HR 플래닝 하고요. 이제 요거를 토대로 수요가 더 많다. 수요가 더 많다. 공급보다. 그러면 모집과 선발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모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선발은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KSA 개발이요. KSA의 향상. KSA의 향상. 답안지 팁인데요. 이제 동어 반복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엔 동어가 반복됐지만 향상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인력 개발이란 KSA를 향상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발의 직접적 도구로서는 교육 훈련이 있고 여기 2번이라 쓸게요. 간접적 도구로서는 부서 이동과 승진이 있다. 부서 이동은 어떤 이동이죠? 수평적 이동을 의미했고 수평적 이동. 승진은 수직적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박경규 교수님 책 때문이죠.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인사평가를 별도의 기능으로 분류하지 않으시고 개발의 플랜 단계로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도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개발의 플랜 단계로 구분하는 교수님은 박경규 교수님이다. 그래서 이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는 별도로 보겠다. 그래서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측정해서 종업원이 보유한 현재 내지 잠재적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이것도 이제 평가의 기본적인 개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보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상에서 중요한 학자 기억을 하셔야 되죠. 누구죠? 버나드. 버나드는 기업과 종업원은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교환 관계다. 교환 관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일단은 버나드 쓸게요. 버나드.
버나드에 따르면 종합원과 조직은 사회적 교환 관계다. 사회적 교환 관계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종합원은 조직에게 무엇을 투입하죠? 네, 공헌을 투입하죠. 이 공헌에 대한 대가로 조직은 종업원에게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인에 해당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게요. 유인에 해당하는 것이 보상이다. 공헌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헌에 대한 대가. 공헌에 대한 대가. 버나드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은 사회적 교환 관계인데 종업원은 조직에게 공헌을 하고 조직은 종업원에게 유인을 제공한다. 그 유인이 무엇이다? 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 보상으로 임금이 있고요. 간접적 보상으로 복리후생이 있다. 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보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확보한 인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측면에서 봤죠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 측면에서는 산업안전관리, 정신적 측면에서는 동기부여관리, 제도적 측면에서는 노사관계 이렇게 체크할게요. 방출 내보내는 거죠. 고용관계가 끝난다. 이별하는 겁니다. 기업과의 이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별하냐? 이별의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력 감축. 인력의 과잉이라고 하는 거는 HR 플래닝 결과 뭐가 더 많은 거죠? 얘가 더 많은 거죠.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때는 인력을 내보내야 된다. 주체가 누구다? 여기서는 조직이 됩니다. 조직. 여기서는 조직이 내보내는 거예요. 인력의 감축 전략도 중요하죠. 조직이 내보낸다. 두 번째는 핵심 인재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자발적 이직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 이직은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러죠? 우리가 방금 배운 자원 기반 관점에 따르면 불이호 특성을 가진 가진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 이직의 주체는 직원이에요. 직원. 조직 직원. 이렇게 체크할게요.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기능적 차원. 기능적 차원은 확, 개평, 보유방. 관리적 차원은 플랜 투 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계획, 플랜, 실천, 도, 통제, C. 이 부분도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관리적 차원에서 서술하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목차를 플랜 투 C로 쓰면 돼요. 플랜 투 C. 그래서 관리적 차원은 플랜 투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 차원에서 서술하시오 하면 확개평 보유방으로 쓰시면 되고요. 관리적 차원에서 서술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플랜 투 C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플랜 투 C. 제일 중요한 건 제도적 차원이죠. 제도적 차원.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기업의 형태, 업종에 따라서 다른 인사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인사관리해야 된다. 먼저 말씀드린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암기하세요. 뭘 써도 돼요. 논리만 맞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차이. 이거 뭘 물어보는 거죠? 제조기업에서의 인사관리와 서비스 기업에서의 인사관리를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비교를 쓰지 말고 그 이전에 제조기업의 특성과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먼저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출물의 유무형 여부에 따라서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차이가 구분되는데요. 일단 제조기술 유형의 산출물을 내보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풋 측면이에요. 아웃풋. 기업이 내보내는 제품과 서비스. 제조기술은 유형의 산출물을 내보내고요. 서비스 기술은 만질 수 없습니다. 인탱지블, 무형의 산출물을 내보낸다.
고객과의 상호작용, 당연히 서비스 기술이 더 높겠죠. 산업 구조의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기술은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유형 자원이 중요해요. 유형 자원, 물적 자원을 의미하는 거죠. 물적 자원이 중요하다.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무형 자원이 중요하겠습니다. 무형 자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얘가 이제 아웃풋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술이라고 하니까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자원이잖아요. 인풋 측면에서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이거 5가지 다 암기하기 싫다 하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암기하세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기업은 시스템적 관점이잖아요. 시스템 관점에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해야 돼요. 이게 인풋. 또 기술은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 또 산출물, 아웃풋. 요렇게. 암기하기 힘들다 하면 그냥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세 개만이라도 암기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산업구조의 차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반응 속도의 차이, 서비스 기술은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소규모로 분산된 특징이 있다.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도 서초역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제조기술 같은 경우에는 재고 쌓을 수 있죠. 그래서 긴 반응 시간도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라 쓸게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소규모와 대규모. 최대한 키워드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키워드를 체크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인사 기능별 방안을 논해야 되거든요. 그 논할 때 키워드를 가지고 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키워드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는 규모가 작다. 제조기술은 규모가 크다. 요렇게. 기술의 특성, 얘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서비스 기술은 추상적입니다. 이 이유도 제가 뒤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얘는 구체적, 얘는 추상적.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가시적이다. 가시적. 얘는 눈에 안 보인다. 비가시적.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 특히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고객 응대 역량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역량이 중요하다. 최대한 여기서 많이 키워드 여러분 체크하는 게 좋으시고요.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차이에서 이 부분은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데프트 교수님 책에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차이에 있는 내용을 여기 이제 인사노무관리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이 부분. 일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꼭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안 써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논리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근거를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 노무 관리 기준이 뭐가 될까요? 아까 구체적 기술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기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사 노무 관리의 기준점이 직무가 됩니다. 직무가 되는 거예요. 직무. 여기에 좀 키워드를 체크할게요. 직무 중심 인사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암기하기 싫다 하면 그냥 직무 중심으로 쫙 쓰면 돼요. 얘는 조직 중심으로 쫙 쓰면 되고. 그래서 얘는 조직 중심. 오래 들이고 있어야 돼요. 서비스업 기업은. 그래서 조직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거는 조직 특정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인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확보 관리는 얘는 직무 중심 전략을 쓰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바이 전략을 쓸 수 있는 거겠죠. 바이 전략. 개방적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적 채용. 여기서는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가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게 특징이겠죠. 그 다음 조직 중심의 메이크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조직
인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조직사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직사회화. 조직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사회화의 내용을 여기 활용해서 쓰면 더 좋겠죠. 지금 논리구조 다 설명드렸어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특정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인으로 키워야 되고, 따라서 핵심이 조직사회하고 조직 중심의 메이크 전략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개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발 보면 여기서의 키워드 스킬이에요. 스킬. 아까 이제 기능, 구체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성이 뭐였죠? 구체적 기능은 비집을 가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기술의 숙련도를 키우는 교육훈련 기법 뭐가 있었을까요? 작업층 교육훈련 기법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관리자의 역량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법은 관리자 교육훈련 기법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교육훈련 기법 쓰면 돼요. 관리자 교육훈련 기법.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다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운 거 쓰면 돼요. 난 이렇게 쓰는 게 쉽다. 그럼 이거 쓰시고. 아니다. 나는 이게 쉽다. 하면 이렇게 쓰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평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직무중심이래요. 직무중심. 근데 이제 여기서 상대평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협력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별화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잘 써야 돼요. 여기 상대평가한다.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해도 이제 여러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평가 이유가 무엇이다? 개인별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쓸게요. 만약에 난 상대평가로 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간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협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얘는 협력이 필요해요. 아까 조직인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협력이 필요하다. 집단적 화합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 다 써왔죠. 개인화된 업무 수행, 집단적 화합. 또 쓸 거 뭐 있을까요? 평가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활용한대요. 그럼 업적 측정하기가 쉽겠죠. 결과평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가에 결과평가라도 써도 돼요. 결과평가. MBO 해도 된다는 거죠. 결과평가. MBO. 그럼 서비스업에서는 아까 제가 역량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량평가하면 되죠. 역량평가. 그러면 여기 뭐 써도 돼요? 역량 중심 인사관리 써도 돼요. 역량에 초점을 둬가지고. 정해진 답이 없다고 계속 강조드려요. 역량평가 뭐가 있었죠? 평가센터법 써도 되죠. 따라서 이제 보상도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개인 인센티브 위주로 지급을 하는 게 좋겠죠? MBO랑 엮어서 개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여기서는 집단 인센티브 위주로 주고요. 또 이제 임금체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연공급이나 역량급이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직무급. 이렇게 쓰면 돼요. 직무급과 개인 인센티브, 여기서는 연공급 내지는 역량급과 집단 인센티브. 요렇게. 좀 더 이쁘게 쓸까요? 임금체계 관리에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 관리를 직무급, 이와 별도로 인센티브는 개인 인센티브 병행, 개인 인센티브 병행, 요렇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연공 내지는 역량급 사용하자. 뭐랑 병행? 집단 인센티브. 이렇게. 또 이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조업은 산업안전이 이슈겠죠? 그래서 산업안전 관리해야 된다. 저차욕구와 관련이 되겠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고차욕구 충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기부여 관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감축이 이슈가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기술 발전으로 인력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쓸게요. 근거. 기술 발전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인력의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 인재의 자발적 이직 반응지에는 어떤 근거를 쓸 수 있을까요? 방금 배웠는데 반이 가지고 쓰면 되죠. 자원 기반 이론. 지속적 경쟁 우위 원천이 되는 핵심 인재는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이의 자원 기반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근거 위주로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제가 민츠버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격의 표준화가 높다. 이거 몰라도 돼요. 자격의 표준화가 높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격의 표준화가 높기 때문에 병원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분권화된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의사한테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돼요. 자율성, 분권화라고 쓸게요. 자율성, 분권화. 권한을 위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는 동기부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의 몰입과 헌신 중요하다. 뭐 쓰면 되죠? 인사관리 그러면? 몰입형 인사관리 쓰면 되죠. 민즈버그랑 엮어가지고. 쉽죠?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이거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걸 뭐하러 암기해요. 다 이해해서 쓰면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써야죠. 의사는 그냥 이거 세야 된다. 요건 주장이고요. 근거를 써야 돼요. 왜 의사를 대상으로는 몰입형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지 근거가 무엇이다? 요거다.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의사한테는 뭐를 부여하자?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 자율과 권한 부여. 이 근거 써야 돼요, 여러분. 근거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필기해서 써야 돼요. 답안지에. 대부분 이렇게 쓸 거예요. 병원 조직,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 불이호 특성, 중요해. 몰입.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의 특성을, 조직구조 특성을 논해주는 거예요. 조직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는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근거를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확보 관리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이 어렵죠. 의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 예측할 때, 수요와 공급 예측할 때 계획 전략으로 해야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전략. HR 플래닝 할 때 계획 전략 해야 된다. 개발 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도 고객 서비스 중요하죠. 서비스업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서비스의 질, 고객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죠, 여러분? 대인관계 역량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역량 관련한 훈련 이렇게 체크할게요. 이거 세 개 다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법들입니다. 뭐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역량 다 같은 이야기죠.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능력. 인간관계 기술 다 같은 이야기죠. 인간관계 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회적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대인관계 역량이 중요한 교육훈련 기법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평가 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돼요. 병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 하여금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웠어요.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평가는 결과평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평가로 쓰시면 됩니다. 반대는 뭐였죠? 보장하지 않는 평가는? 아셔야죠. 아셔야죠. 심지어 작년 문제인데. 아셔야죠. 반대되는 거. 행동평가죠.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 그래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평가는 결과평가다. 이렇게. 특히 이제 결과평가를 사용하는데 병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생명을 다루잖아요. 공공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공익성과 관련된 사회 지표를 마련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재무적 지표는 전통적 지표라서 널리 쓰이잖아요. 근데 사회 지표는 마련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표의 측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사회적 지표의 측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쓸게요. 사회적 지표의 측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사회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그러면 KPI가 활용해가지고 만들면 되죠. 사회적 지표를 KPI를 활용해서 측정하고 관리하자. 사회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이슈 특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요런 걸로 쓰시면 돼요. 캐롤 이거 다 쓰지 말고요. 이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경조하신다 하면 요거 같이 쓰면 되고 경조 안 한다 하면 요거만 쓰세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 지표와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논리적 평가는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 쓸 때. 의사에게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평가를 도입할 수 있다. 이제 결과평가 이제 MBO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PI를 설정할 때 재무적 지표 이외에 병원 조직은 키워드 윤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중요하다? 사회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회 지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안지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죠? 쉽죠? 부상관리 의사는 돈 많이 벌죠? 외부 공정성 중요하다.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외부 공정성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의사도 브리오 특성을 이제 가진 자원으로서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활용해서 쓰면 좋겠죠. 그래서 핵심 인재에 해당하는 의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돈 많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부 공정성 활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임금 전략하자는 거죠. 외부 공정성은 유지 이제 의사 스트레스 많이 받죠. 모티베이션 관리해야 된다. 스트레스 쓸게요. 스트레스.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 의사는 핵심 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인재의 자발적 이직 방직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병원 조직 배웠고요. 환경적 자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환경적 자원은 챕터 2에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관리사 우리 빠르게 볼게요. 이제 관리사 먼저 이제 역사적 발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사의 역사적 발전의 특징은 기업과 종업원 관계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라고 쓸게요.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볼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기술적인 측면이요. 디스크라이브하게 쓴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현상을 기술한 거예요. 현상을 기술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직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원에 대한 관리 뭐였죠?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인사관리였잖아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발전 과정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 인사관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 인사관리에서 전략적 인사관리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인사관리 말 그대로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인적 자원 관리.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면 쓸 게 뭐가 있죠?
이거 개념 써야죠. 우리 첫 번째 배운 거. 인사관리의 개념. 그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 인사관리의 개념을 여기서 쓰면 됩니다. 인사관리의 개념은 여기서 쓰면 돼요. 개념 쓰는 거에서 차별화가 돼요, 여러분. 됩니다.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면 좋겠죠? 제가 장담할게요. 진짜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쓰자. 개념을 쓰자.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활동의 역사적 발전 보도록 할게요. 가부장적 인사관리는 간의 수공업 시대에 이제 활용된 인사관리였죠. 여기서의 특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보호 기능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체크할게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보호의 기능이 같이 이루어진 단계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북권적 은혜라고 한다. 북권적 은혜. 여기서는 그래도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을 뭘로 간주한다? 기계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진다? 보호 기능이 사라진다. 이렇게 쓸게요. 인건비 절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착취적, 전제적 지배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뭘로 간주하는 거죠? 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체크할게요. 사람을 이렇게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제 코스트.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착취적, 전제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특징 뭐다? 과거의 보호 기능 없어졌다. 보호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협의적 인사관리 핵심 키워드 뭐였죠? 여기서부터는 종업원의 목소리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의견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이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보이스. 종업원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더 이상 기계로 간주하면 안 된다. 사회적 측면 고려하자. 이렇게 쓰면 되죠. 논리구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혁신이 중요해졌다. 이제 사람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반영하는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목소리입니다. 의견을 반영하자. 뭐가 있죠? 참여제도, 제한제도. 그 다음 민주적 의사관리, 인사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의사결정이에요. 공동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여기서는 의견을 들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경영의사결정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여기 이제 공동의사결정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있고요. 독일에서는 공동의사결정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활용할 만한 이론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 보자마자 사이먼 이론이 있겠죠. 사이먼.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해서 사이먼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인적 자원관리 발전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문자 따드릴게요. 원인 자전, 원인 자전. 원인 자전. 전략적 인사관리에서는 기협창, 기협창 이렇게. 원인 자전, 기협창, 원인 자전, 기협창. 원시적 인사관리는 인사관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화의 세모 칠게요. 페이퍼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테일러 이전에 주먹구구식 관리죠? 그래서 페이퍼, HRM이라고 쓸게요. 각 기능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기록과 문서의 보관 관리에 치중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제도화되지 못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제도화되지 못하고가 키워드입니다. 제도화의 세모 할게요. 제도화의 세모. 다음 페이지. 인사관리 제도화에 동그라미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관리가 이뤄지는 거예요. 직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려고 하는 단계이지만 여기서의 키워드는 기능 간 번들링 효과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능 간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지 못한다. 기능 간 통합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운영된다. 조직에는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는 전략을 달성하는 거예요. 전략. 이게 이제 조직 목표거든요. 이게 이제 조직의 목표. 이 전략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 관리를 배우는 거니까 인사관리 기능을 여기에 나열을 하면 화학, 계, 평, 보, 유, 방이 이뤄지는 거죠. 이 확계평 보유방 사이에 일관성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기능 간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능 간 시너지. 근데 이제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각 기능이 제도화되었지만 서로 연결성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인적자원관리 기능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여기서부터는 기능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인사관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기능 간 통합과 전략과의 얼라이먼트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기능 간 조정이 됐다가 안 되거든요. 그냥 암기하세요. 됐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능 간 조정이 됐는데 이게 과도기라 그래요. 이제 과도기. 전략적 인사 관리가 이뤄지기 전에 이제 기능별 전략적 인사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전략과의 얼라이먼트는 되지만 기능 간 시너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종석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암기하세요. 그래서 전략적 인사 관리의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협의의 전략적 인사 관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전략적 인사 관리의 기본 내용은 협의의 전략적 인사 관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얘가 이제 과도기 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디스크라이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현실을 기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창의적 인사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적 인사관리의 핵심은 카이젠이에요. 카이젠의 동그라미 할까요? 지속적 개선이죠. 지속적 개선. 종업원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논리구조가 이제까지는 전략이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창의적 인사관리는 뭐가 중요하다? 인사관리가 전략적 성과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슈 특강 때. 그래서 이렇게 필기할게요. HR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관리 잘하면 돈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인사관리 잘하면 돈 벌어다 준다. 직원관리 잘해야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관점입니다. 뭐를 통해? 종업원의 카이젠 통해서. 종업원의 개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제도를 개편하면 종업원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로 암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내용은 쉽지 않아요? 내용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 제도를 잘 설계해야 종업원 변화를 통해서 기업에 돈을 벌어다 준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의적 인사관리, HR을 통한 전략적 성과 달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쉽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요약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만 좀 필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기능 간 제도화가 됐는지, 기능의 제도화가 됐는지, 기능별 제도화가 됐는지, 기능별 제도화. 두 번째는 기능 간 조정 이뤄지고 있는지, 기능 간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는지죠. 기능 간 일관성과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세 번째는 전략과의 얼라이먼트입니다. 전략과 인사 노무 관리 간 얼라이먼트. 마지막은 창의적 인사 관리. HR이 성과로 이어진다. HR이 성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는 전략팀을 좀 더 강조한 거고 여기서는 인사팀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다르고 여기도 체크할게요. 여기도 다른 이유가 뭐다? 이거다. HR이 성과로 이어진다.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사 보기 전에 10분 쉬고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